오늘도 수많은 다이어트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중 하나라도 요요 현상 없이 지속 가능하다면 왜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가 오늘도 출현하겠습니까? 모두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속성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과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 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다이어트는 평생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조금만 관리하지 않으면 몸무게는 늘어나고 늘어난 몸무게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스트레스 받으면 먹고 싶은 욕구는 더욱 커지고 또 억지로 살을 빼고 나면 요요가 오고 이런 악순환들로 인해 음식을 먹을 때마다 죄책감을 느끼거나 다이어트 강박에 시달리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인간이 자연의 법칙에 따르면 더 이상 살찔 일 없이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조승우 한약사의 완치 비만입니다. 채소 과일식 완전 배출에 이어 저자의 세 번째 책입니다. 완전 배출에서는 채소와 과일, 무첨가 주스와 같은 산 음식을 먹으면 몸속에 독소가 배출되면서 저절로 살이 빠지고 병이 사라진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이 책에서는 살이 찌는 이유와 함께 비만인들의 심리 상태에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이 빠지는지와 같은 방법론보다는 살이 빠지는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책에는 방송인 신혜라 씨, 법정 스님, 잡동사니를 끼고 사는 100kg의 친구 등 수많은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는 무슨 이유로 살이 찌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 누구는 무슨 이유로 날씬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지금 나의 삶은 어떤지 생각하게 만드는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저자도 과거에는 살이 찌고 관상동맥 질환으로 고생을 하다가 현재는 62kg까지 살이 빠지고 10년 넘게 요요 없이 병원 근처에도 가지 않는 건강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면 저자와 같이 평생 살찔 걱정 없이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승우의 완치 비만,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먼저 고정관념을 깨야 한다. 밖에서 깨면 계란 프라이, 안에서 깨면 병아리. 살을 빼기 전에 먼저 고정관념과 편견을 깨야 합니다. 가령 골고루 먹어야 건강하다 라든가 약은 약사에게, 병은 의사에게 라는 등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제가 음식으로 고치지 못하는 병은 약으로도 못 고칩니다 라고 말하면 돌팔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의사들의 의사, 의사들의 아버지라고 칭송받는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을 그대로 들려드렸는데도 제 말을 외면합니다. 어떤 분은 돈이 없으니 병원에 입원해서 죽으면 소원이 없겠다 라는 황당무계한 말까지 합니다. 마케팅에 의해 세뇌된 편견, 그리고 의사와 약사가 모든 병을 고친다는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달걀의 껍데기와 같아서 외부의 힘에 의해 밖에서 깨지면 계란 프라이가 되고 안에서 깨면 새 생명이 된다고 아무리 외쳐도 소용이 없습니다. 다이어트도 똑같습니다. 나 지금 다이어트 중이야 라면서 마약 성분이든 식욕 억제제, 디에타민을 입속에 털어넣습니다. 100만 원씩이나 내고 한의원에서 받아온 습담 개선탕을 매일 마십니다. 아무리 빼려 해도 안 빠진다면서 회사 부금 피트니스에 6개월짜리 회원권을 끊고 보름 만에 그만둡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면서 해병대 다이어트 캠프에 입소합니다. 힘들어 못 살겠다며 이틀 만에 짐을 싸고 탈영합니다. 디에타민도, 습당 개선탕도, 피트니스도, 해병대 캠프도 호모사피엔스 역사 700만 년 중 불과 수십 년밖에 안 된 뉴에이지, 속성 다이어트에 불과한데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몸과 자연의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5분 만에 해결하려는 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이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을 낳는다라고 아무리 설명해도 막무가내입니다.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중 하나라도 요요현상 없이 지속 가능하다면 왜 끊임없이 새로운 다이어트가 오늘도 출현하겠습니까? 모두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속성법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몸과 자연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야생동물 중에 신발을 신는 동물이 없으니 우리 호모사피엔스도 맨발로 걸어야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는 맨발로 걸어라의 저자 박동창 선생님이나 야생동물 중에 불에 익히고 공장에서 화학물질을 투여한 공장 음식을 먹는 동물이 없으니 산 음식을 자연 상태 그대로 먹어야 비만과 질병에서 해방된다고 주장하는 저나 우리의 외침은 편견이 아니라 원리를 향하고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몸과 자연의 원리 말입니다. 요요 없이 날씬해지는 법. 조급하면 반드시 실패한다. 200여 년 전 일본의 관상가이자 갑부였던 미즈노 남부쿠는 소식주의자라는 책을 통해서 소식이 부와 장수를 불러온다라고 경험론을 펼쳤습니다. 적게 먹으면 흉한 인상이 선한 인상으로 변하고 돈과 장수는 저절로 굴러온다고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갈파했습니다. 또한 이 책에는 돈은 벌기가 가장 쉽고 모으기가 그 다음 어렵고 유지하기가 가장 어렵다는 말이 나옵니다. 밖에 나가면 누구나 한 푼이나마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쉽고 그 다음 어려운 일이 돈을 모으는 일이며 가장 어려운 일이 그 돈을 유지하는 일인데 절제하지 않는 자는 절대 돈을 모을 수도 없고 유지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절제가 어렵습니다. 이 말을 다이어트에 대입해보면 살은 처음 며칠 빼기가 가장 쉽고 몇 달 빼기는 그 다음 어렵고 1년에서 10년 계속 유지하기가 가장 어렵다라는 뜻이 됩니다. 저는 이 책에서 놀라운 감량법이나 일주일에 5kg씩으로 당신의 조급한 마음을 이용해서 장사할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요요에 시달리는 이유는 다이어트를 무슨 요법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급한 마음으로 보여주는 것에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저녁 노후를 바라보는 편한 마음으로 시작해야 실패가 없습니다. 당신이 마음 습관과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뺐다가 빠지는 요요에 끊임없이 시달리게 됩니다. 제가 운영하는 예방원 카페에는 살을 빼고 마음을 치유했다는 사람들의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채소 과일식을 실천하니 짜증과 분노가 사라졌다는 글들이 올라옵니다. 마음을 치유하니 살이 저절로 빠졌다는 글들도 올라옵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일단 한 걸음 걷기 시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날씬하다고 생각하면 더 날씬해지는 이유. 우리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든 세포는 우리가 먹는 음식의 영향을 받고 뇌의 명령에 따라 움직입니다. 각각의 세포는 명령을 기다리는 군대와 같아서 뇌에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나는 날씬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면 세포가 그 메시지를 받아서 날씬해지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날씬해지고 있다는 메시지를 받은 당신은 절대 지방 가득한 육류나 공장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간이 부었다는 말은 어림턱도 없는 무모한 생각과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허파에 바람이 들었다라는 말은 마음의 평정을 잃고 실실 웃는 사람에게 하는 말입니다. 쓸개가 빠졌다라는 말은 줏대 없이 휩쓸리는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염통에 털이 났다라는 말은 염치 없이 뻔뻔스러운 사람에게 쓰는 말이고 비위가 상한다는 말은 마음에 거슬리고 안 입고 올 때 쓰는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정신 상태, 뇌의 메시지에 따라 몸이 그 방향으로 움직이는 동물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환장하겠네 인데요. 너무 놀라서 장이 뒤집힌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우리 몸은 감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라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면 세포들도 에라 모르겠다라며 24시간 아무거나 먹게 되고 뚱뚱 메시지를 보내게 됩니다. 나는 날씬해지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세포에게 날씬해지라고 명령하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매일매일 거울을 바라보며 날씬 메시지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 번에 통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한 걸음씩 천천히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왜 살이 찌는가? 수모 선수는 어떻게 살을 찌우나? 수모 선수들이 체중을 불리기 위해 가장 많이 먹는 음식은 창코나베라는 전골 요리입니다. 생선과 닭고기와 어묵과 채소 등을 한꺼번에 때려 넣어 푹 끓인 음식입니다. 일종의 잡탕 요리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수모 선수들은 대여섯 그릇의 잡탕 요리와 무제한 흰쌀밥, 맥주와 사케를 곁들여 점심을 먹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2시간 이상 낮잠을 잡니다. 낮잠에서 일어나 잠시 자유시간을 가진 후 오후 5시쯤이면 똑같은 식사를 하고 9시가 되면 곧바로 잠을 잡니다.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은 곧바로 자는 잠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2끼 폭식을 하고 곧바로 잠을 자게 되면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고지방의 음식이 차곡차곡 지방으로 쌓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걸 몇 년 반복한 스모 선수들은 평균 150kg의 몸무게를 갖게 되는데 무려 400kg이나 나가는 선수도 있습니다. 스모 선수들은 이를 밥 고문이라고 부릅니다. 몸무게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 현역 스모 선수들의 3분의 2가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환자들입니다. 현재 일본 남성의 평균 수명은 81.5세인데요. 일본 이치모리 교수의 논문, 스모 선수의 체격과 수명에 따르면 스모 선수의 평균 체중인 150kg이 넘는 선수들의 경우 대부분 50세 이전에 사망합니다. 돈과 명예를 줬다가 비명 행사하는 셈입니다. 비만과 수명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제가 요약을 해보면 술과 고기와 흰쌀밥을 많이 먹고 곧바로 자면 살이 찌고 빨리 죽는다입니다. 제가 만일 스모 코치라면 햄과 소시지를 잡탕 전골 요리에 듬뿍 넣으면 더 빨리 살이 찐다고 비법을 전수할 것입니다. 스모 선수들이 살을 찌우는 법은 우리와 많이 닮았습니다. 다이어트를 한답시고 점심을 굶은 다음 늦은 저녁 입이 터져 참지 못하고 치킨 한 마리에 피자 한 판, 그리고 빵과 과자와 콜라를 폭풍 흡입하다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불도 끄지 않은 채 잠드는 우리와 참 많이도 닮았습니다. 인간과 유전자 99.6%가 동일한 침팬지의 경우 낮에는 먹이 활동과 놀이를 하다가 저녁이 되면 모든 것을 멈추고 집을 짓기 시작합니다. 시각으로 음식 여부를 판별하는 영장류는 밤이 되면 더 이상 열매를 분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뭇잎과 덩굴을 이용해 침대를 만듭니다. 매일 새로운 잠자리를 만들기 때문에 평생 10,000개가 넘는 침대를 만드는 셈입니다. 노동을 통해 어느 정도 소화를 완성한 후 잠이 든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간은 소파에서 누워 소화시키느라 힘든데 말이죠. 그곳엔 인공적인 불빛이 없기 때문에 잠을 부르는 호르몬이자 천연수면제, 멜라토닌이 왕창 분비되어 깊은 잠을 자게 됩니다. 야생의 침팬지 중에 살찐 침팬지도 없고 다이어트를 하는 침팬지도 없는 이유입니다. 제로 칼로리의 함정. 칼로리가 적은 음식이 다이어트 음식이다 라는 식품회사의 마케팅에 속으면 당신은 진짜 호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칼로리라고 자랑스럽게 써진 음료수를 자주 마신다면 당신은 살이 찌고 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로 칼로리 음료뿐만 아니라 막걸리의 단맛을 내는데 모두 아스파탐이 투하됩니다. 아스파탐은 인공적으로 만든 화학 감미료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의 국제암연구소는 술, 담배, 가공육을 확정적 발암물질로 분류했습니다. 붉은색 육류와 튀긴 음식을 발암 추정물질로, 아스파탐은 발암 가능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반발해서 코카콜라 계열사 등이 소속된 국제감미료협회에서는 아스파탐을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설탕을 불필요하게 더 많이 섭취하도록 소비자들을 오도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말은 설탕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기보다는 아스파탐을 많이 먹어서 살이 찌고 암에 걸리라는 말과 무엇이 다르다는 말입니까? 무엇을 정제하면 할수록 몸에 더 치명적인 법입니다.
당신이 과일이나 사탕수수를 통해서 자연 그대로의 당분을 섭취한다면 그것이 1등이고 사탕수수 등에서 추출한 설탕을 넣은 초가공식품이 2위이고 석유에서 추출한 각종 화학물질로 합성한 아스파탐 등을 넣은 초초가공식품이 3위입니다. 우리나라 식품안전처에 의하면 중국산 수입김치의 85% 제품에 아스파탐을 투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초저가인데다 설탕보다 200배 단맛을 내는데 마다할 식품회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연세대 의대의 분석에 의하면 우리 한국인들은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의 25% 이상을 초가공식품을 통해 얻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스페인의 연구에서는 매일 4회 이상 초가공식품을 섭취하면 사망 위험이 6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습니다. 당신은 살을 찌게 하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살도 찌고 암도 걸리는 음식을 드시겠습니까? 쌀과 밀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지금 밭에서 가져온 것들을 싱싱한 채로 가공하지 않고 먹는다면 그것이 최고의 음식입니다. 채소와 과일이 최고의 음식이듯 쌀과 밀도 껍질을 벗겨 생으로 먹는다면 역시 훌륭한 음식입니다. 산 음식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훌륭한 스님들은 생쌀과 솔잎만 먹으면서 좌선에 드는 장자 불화의 수행을 해왔습니다. 신라시대의 원효 스님은 설악산에서 지리산까지 생쌀 한 대와 솔잎만 먹으면서 걸어서 갔다는 일화도 전해집니다. 반찬이 없다면 흰 쌀밥에 소금이라도 필요하지만 생쌀과 솔잎은 모두 산 음식이기 때문에 소금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 그 중에 대표 미네랄 나트륨이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탄수화물이 다이어트의 적이라며 쌀과 밀이 기피 음식으로 지목되고 현상범이 되어 벽보에 붙게 되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절대 적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둡니다. 우리 몸은 탄수화물을 기반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뇌는 탄수화물을 분해한 포도당을 사용해서 작동합니다. 탄수화물이 없는 것은 뇌가 없는 것과 같아서 정신분열증 상태가 됩니다. 췌장에서는 이 포도당을 세포로 이송하기 위해 인슐린을 파견합니다. 우리 몸에 당이 지나치게 넘치는 상태를 당뇨병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포도당이 없으면 몸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과일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세 가지 성분만을 놓고 비교해 볼 때 과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탄수화물 80%, 단백질 10%, 지방 10%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일에도 지방과 단백질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이 놀랍니다. 신은 그리 서투른 존재가 아닙니다. 비록 불로 가열해서 상당한 미네랄이 파괴되더라도 쌀과 밀은 일종의 통곡물로서 우리 몸에 절대 필요한 탄수화물을 공급해서 인간에게 에너지를 공급하고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 쌀과 밀을 껍질째 그대로 저장했습니다. 잘 말리면 무한정 보관할 수 있었고 영양소도 파괴되지 않습니다. 껍질을 까고 물을 넣고 익혀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고 수명을 연장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업가들이 개입하면서 사건이 커지게 됩니다. 첫째, 사업가들은 쌀보다 점성이 더 좋은 밀을 선택해서 빵과 과자를 만들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현미의 겉부분을 벗겨내 백미를 만들듯 갈색 밀 바깥 부분을 벗겨내 백미를 만들었습니다. 둘째, 그 하얀 밀알을 고속의 금속 기계로 가열하여 재분합니다. 불편하게 짝이 없는 씨눈도 없앱니다. 씨눈에 영양분이 가장 많다는 사실도 무시합니다. 돈이 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입에 넣으면 슬슬 녹게 하려고 밀가루 입자를 더욱 잘고 부드럽게 만들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각종 미네랄도 사라졌습니다. 셋째, 사업가들은 밀가루가 희게 보일수록 상품성이 좋다는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당연히 거기에 염소와 같은 화학 물질을 투하해서 표백을 완성합니다. 넷째, 이 밀가루가 썩지 않게 하려고 방부제를 비롯한 수십 가지의 화학약품을 투하합니다. 다섯째, 이 밀가루를 사용해서 각종 라면과 빵과 과자와 피자를 만들 때 다시 한번 확인 사살을 하게 됩니다. 오래 보존하기 위해 방부제 더하기 산화방지제, 인공감미료,
화학 조미료 등이 무한대로 투하됩니다. 쌀로 만든 공장 음식도 위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쌀과 밀은 죄인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해 위의 예를 들었습니다. 탄수화물은 식품 첨가물을 실어 나르는 운반체에 불과합니다. 쌀과 밀, 그러니까 탄수화물이 범인이 아니라 가공 과정에서 마음껏 투하되는 독성 가득한 식품 첨가물이 죄인입니다. 이런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오면 이를 저장하기 위해 지방 음식을 부르고 수분을 부르고 마침내 비만이 완성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살을 빼는데 효소, 미네랄, 비타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우리는 3대 영양소를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은 마치 엔진 본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저는 항상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을 강조하는데요.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은 엔진 본체를 연결하는 각종 볼트와 너트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작지만 아주 중요한 엔진의 부속품과 같습니다. 3대 영양소도 볼트와 너트가 없으면 죽은 엔진과 다름없게 됩니다. 우리가 매일 살이 찌고 에너지가 없는 이유는 효소와 미네랄과 비타민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볼트와 너트가 부족해도 시동은 걸리겠지만 툴툴거리다가 자동차가 멈추게 됩니다. 완전 배출에서도 자세히 설명해 드렸지만 효소와 미네랄, 비타민은 모두 산 음식에만 존재합니다. 음식에 열을 가하면 섭씨 54도부터 모두 사망하기 시작합니다. 특히 효소의 경우 영어로 엔자임이라 불리는데요. 바로 에너지란 말과 같습니다. 동양에서는 이를 유기물, 무기물 등 단어에 사용되는 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해석하면 효소는 에너지 또는 기운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몸에 들어오지 않으면 살을 빼기 힘듭니다. 살이 빠지는 기본 이론으로 저는 독소 배출을 주장하는데요. 독소를 밖으로 빼내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합니다. 살이 찌고 힘이 없는 상태로는 방 청소조차 힘든 것과 똑같은 이유입니다. 죽은 음식들을 먹고 또 먹고 계속 먹으면 효소가 거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독소가 계속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악순환의 연속입니다. 소화 시간이 짧을수록 살이 빨리 빠진다.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가 공기이고, 둘째가 물이고, 셋째가 음식입니다.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는 순서 또한 공기, 물, 음식 차례입니다. 333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공기 없이는 3분, 물 없이는 3일, 음식 없이는 3주밖에 생존할 수 없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우리 몸의 가장 중요한 순서가 공기, 물, 음식 차례입니다. 이 세 가지 이외의 것을 몸속에 넣는 동물은 지구상에 없습니다. 공기와 물은 소화라고 할 것도 없이 빠른 시간에 몸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임무를 마치고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산화탄소와 소변의 형태로 배출되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몸속으로 들어와 빨리 소화되는 것들이 호모사피엔스의 몸에 적합한 음식이며 살을 빼는 음식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입에서 식도, 위장, 소장, 대장, 항문 순서로 이동합니다. 우리가 일반식을 할 경우 입에서 식도를 거쳐 위장에 도달하는 데는 10초면 충분하고요. 위에서는 5시간에서 8시간 정도, 소장에서 8시간, 대장에서 10시간 정도 머무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산 음식 더하기 통곡물 위주로 식사하면 저녁에 먹은 음식물의 찌꺼기를 아침에 그대로 완전히 배출할 수 있습니다. 채소와 과일이 장의 세정 작업 역할을 하고 식이섬유가 풍부한 통곡물이 빗자루 역할을 해서 쓰레기를 완전히 배출해냅니다. 의심스러우시다면 오늘 저녁 사과 몇 개만 드시고 잠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이면 사과향 가득한 변을 볼 수 있다고 100% 장담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변비 환자라고 해도 2주 정도만 실천하면 매일 황금색 변을 볼 수 있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류와 공장 음식, 가공육이 포함된 식사를 하게 되면 소화되기까지 12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여기에서 소화가 되는 시간이라고 하면 위장에서 머무는 시간을 말합니다.
소장과 대장에 머무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아무리 빨라도 24시간 이내에 배출하기 힘듭니다. 물론 소화가 된다고 해도 바로 배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설물로 나오는 데까지는 빠르면 하루, 최대 5일에서 7일까지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공장 음식 더하기 가공육입니다. 여기에는 방부제와 산화방지제, 착색제, 인공감미료, 화학조미료 등이 무자비하게 투하됩니다. 이 첨가물들은 호모사피엔스의 진화 과정 700만 년 동안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독성 물질들입니다. 인간뿐만 아니라 지구상의 어떤 동물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당연히 현명한 우리 몸은 이것을 배출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또한 각종 육류 더하기 공장 음식, 가공육은 소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위장, 소장, 대장에 오래 머물게 됩니다. 이 음식물은 부패하면서 몸속에 독소를 뿜어댑니다.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은 동물의 사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독성 물질이 장에 오래 머무는 것을 피하려고 길이가 짧은 장으로 진화했습니다. 초식동물의 경우 장에 오래 머물지 않기 때문에 길이가 긴 장의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장의 길이가 몸 길이의 10배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길고 긴 장 속에 각종 육류와 독성물질 가득한 음식이 들어오면 결국 사달이 나고 맙니다. 터널처럼 길고 긴 장이 독가스실이 된다는 말입니다. 현명한 우리 몸은 독소들을 하루에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지방에 저장해둡니다. 다음 식사에 또 독소가 들어오면 초과한 독소를 저장하기 위해 더 많은 지방을 몸속으로 불러들이게 됩니다. 지방을 몸속으로 불러들인다는 말은 자꾸 기름진 음식이 당긴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술을 마시면 자꾸 튀긴 치킨이나 돼지 수육과 같은 기름진 음식을 함께 먹고 싶어진다는 말입니다. 독성 물질이 뇌와 심장에 들어가면 바로 사망이기 때문에 살기 위해 기름진 음식을 불러들입니다. 그 다음날 또다시 독소가 들어오면 이제 용량 초과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의 친구인 수분을 불러들이게 됩니다. 독소에서 지방, 수분의 연결고리가 형성되는데요. 이것이 비만의 이유입니다. 출렁거리는 살을 물살이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육류와 빵, 라면과 소시지 등에는 인간이 한꺼번에 소화할 수 없는 과도한 지방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음식들은 특히 혈당에 문제가 생긴다는 점을 주목해야 합니다. 과일이나 고구마에는 당이 많아 당뇨를 유발하지 않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을 위해 지방과 당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는 당분이 세포의 연료로 쓰이기 위해서는 3단계를 거쳐 우리 몸을 통과합니다. 1단계, 당분을 섭취하면 소화가 시작된다. 2단계, 장의 벽을 통과하여 혈류로 들어간다. 3단계, 그 다음 혈류에서 나와서 세포로 부드럽게 이동한다. 이 과정은 불과 몇 분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당신이 기름기 가득하고 진득진득한 고지방 음식을 먹으면 당분이 2단계에서 멈추게 됩니다. 당분이 장의 벽을 통과해서 혈류 속으로 들어간 다음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기름기 진득한 프라이팬이 뜨거운 물로도 잘 식히지 않는 이유와 똑같습니다. 당연히 우리 몸은 음식 속의 당분을 끄집어내서 세포 속으로 집어넣기 위해 안간힘을 다합니다. 혈류 속에 지방과 함께 범벅이 된 당분은 혈액 속에 축적됩니다. 세포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 당분은 결국 혈당을 올리게 됩니다. 또한 이런 과정은 우리 몸을 매우 피로하게 만들어 신진대사를 늦추고 결국 질병으로 이어집니다. 당뇨병뿐만 아니라 피로 누적과 칸디다증의 원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혈액 속에 당분과 기름기가 가득해서야 어찌 살을 뺄 수 있겠습니까? 당신은 당뇨병 환자 대부분이 고지혈증 환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연구팀이 당뇨병 환자 4,311명을 대상으로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국내 성인 당뇨병 환자의 83.3%가 고지혈증을 동반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가 자신이 고지혈증인지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본인이 당뇨병 환자라는 사실에 너무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구팀은 당뇨병 환자는 건강인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이 2배에서 4배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저는 당뇨의 원인이 과도한 지방 흡수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단기간에 살을 빼기 원하시면 산 음식 위주로 드십시오. 그리고 당신이 요요현상 없이 평생 살 안 찌는 몸을 가지고 싶으시다면 산 음식에 통곡물 위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완전 채식을 해야만 한다고 고집하시면 실패하기 십상입니다. 친구 관계도 사회생활도 불편해집니다. 공자는 남과 화목하게 지내되 줏대 없이 따르지 말라며 화의부동을 말씀하셨습니다. 생일이나 명절날에 이것저것 섞어서 먹는다고 해서 신은 당신을 매정하게 내치는 법이 없습니다. 다음날 산 음식으로 씻어내면 그만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내 편이라는 점만 명심하고 유연하게 대처하시기를 바랍니다. 냉장고가 없으면 비만도 없다. 시네라의 냉장고, 박나라의 냉장고. 그림 두 개를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게 날씬한 사람의 냉장고이고 어떤 게 살찐 사람의 냉장고인지 초등학생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박나래 씨의 경우 나래바를 만들고 손님들을 초대해서 항상 북적이니까 이해가 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에 관해서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냉장고가 텅 비어 있어야 몸속의 지방 덩어리도 사라진다는 명제를 시네라 씨의 냉장고는 비주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냉장고의 음식이 10%씩 채워질 때마다 전력 사용량이 5.6%씩 증가합니다. 당신은 냉장고를 아직도 음식 쓰레기 처리장으로 만들고 있으면서 전기요금이 올랐다고 불평하고 있지 않은지 반문하셔야 합니다.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냉장고에 살찌는 음식만 채우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야 합니다. 왕년에 하이틴 스타였던 시네라 씨의 경우 올해 나이가 54세인데요. 인생 최고의 몸무게 56kg을 찍은 이후 한 번도 살이 쪄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녀가 날씬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음식을 물이 되도록 씹는 것입니다. 오래 씹으면 많이 먹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더 이상 먹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의 침에는 대부분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 아밀라아제가 들어있습니다. 당신이 비록 자연 식물식이 아닌 일반식을 하더라도 물이 되도록 씹어 먹는다면 이미 소화가 완성된 채로 위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천천히 오래 씹으면 음식 속의 전분이 빠르게 분해되어 당분으로 변합니다. 피 속의 당분 농도가 일정 수준에 도달하면 뇌의 포만 중추를 자극하고 식욕 억제 호르몬 렙틴이 분비되어 과식을 막게 됩니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사 시간이 20분 이하로 짧은 그룹은 20분 이상인 그룹보다 남성은 17%, 여성은 15% 더 비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모사피엔스의 침에는 단백질 분해 요소인 프로테아제와 지방 분해 요소인 리파아제가 거의 없다시피 하고 아주 소량만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를 먹으면 몸속의 장기들이 위액과 이자액, 장액을 분비하면서 소화를 시키느라 요동을 칩니다. 소화의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살이 찌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채식을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냉장고뿐만이 아닙니다. 시네라 씨의 경우 독서 광인데도 10년 전에 나온 책들은 모두 처분했다고 말합니다. 평생 모은 수많은 트로피도 한두 개만 남기고 모두 사진으로 찍어 추억을 영원히 저장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집의 인테리어를 아무것도 없는 것이 포인트라고 말합니다. 1년 동안 쓰지 않은 것은 2년이 지나도 3년이 지나도 쓰지 않게 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쓰레기로 남아있게 된다고 우리에게 호소합니다. 나는 그녀가 지리산에서 30년 돌을 닦은 산신령보다 돌을 더 깨우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녀는 필요와 욕구로 구분해서 정리한다고 합니다. 이 물건은 내가 꼭 필요한 것인지 단순한 욕심인지 항상 생각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수납장에 있으면 채워놓게 되고 수납이 없으면 버리게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이 말에 100% 동감합니다. 저도 가능하면 서랍장을 없애고 물건을 보이는 곳에 노출하려 노력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무엇을 버릴까 생각하며 뒷짐지고 집안을 한 바퀴 도는 것을 취미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함께 사는 아내의 허락을 맡은 후에 버립니다.
지리산 어느 채식 의사의 고백. 저는 당신에게 당장 냉장고를 없애라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저도 냉장고를 사용하는 1인입니다. 냉장고라는 형식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냉장고 속에 들어가는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요즘에는 냉장고도 대형화된 데다가 집집마다 김치 냉장고까지 있어서 심하게 말하면 음식물 보관 하치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자제품 회사들이 매년 성장률을 10%씩 늘리는 동안 당신은 매년 체중을 10%씩 불렸습니다. 닭고기를 먹고 싶으면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돌리면 됩니다. 삼겹살이 먹고 싶으면 꺼내서 프라이팬에 구워내면 됩니다. 1분이면 모든 것이 완성됩니다. 콜라나 가짜 주스나 맥주도 꺼내서 시원하게 곁들입니다. 그러니까 냉장고 사이즈만큼 베들레헴의 크기가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냉장고에 저장된 음식물의 양만큼 당신 몸의 중부지방이 확장된다고 보시면 틀림없습니다. 어느 채식의사의 고백이라는 책을 보면 지리산 농부의사 임동규 선생님께서 추천사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만성피로로 아침마다 눈을 뜨기조차 힘들었고 혈압, 혈당, 간수치, 고지혈증 수치 등 거의 모든 건강지표는 좋지 않았습니다. 치질과 잦은 변비와 설사 때문에 항상 지쳐 있었고 대장 용종을 떼어냈고 주기적으로 추적 검사를 받으라는 충고를 받았습니다. 손발은 늘 뜨거웠고 땀을 많이 흘렸으며 등과 엉덩이 전체에 여드름이 뒤덮여 있었습니다. 키는 그리 크지 않은데 체중 75kg에 허리둘레가 34인치를 넘어 35인치로 향해 가는 배불뚝이었습니다. 비대해진 만큼 움직이길 싫어했고 여름철에는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를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제가 어느 날 우연히 아내가 사놓은 책 한 권을 읽고 운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존 로빈스의 음식혁명이었습니다. 책 내용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두꺼운 책을 밤을 꼬박 새워 다 읽은 새벽녘, 책을 덮자마자 냉장고에 있던 고기, 계란, 우유, 생선, 그리고 라면 등 인스턴트 식품까지 싹 정리했습니다. 그렇게 2002년 어느 날 남들처럼 걷던 길을 멈추고 현미채식의 삶으로 180도 방향을 확 틀었습니다. 그러자 단 한 달 만에 체중이 10kg 줄었고 석 달 만에 17kg이 빠져 고교 시절의 날렵한 몸매를 되찾았습니다. 지금 당신은 20년 전 비만을 완치하고 요요 없이 다시는 살이 찌지 않은 한 양심의사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지금 당신은 돈 버는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지리산에 나무집을 짓고 곶감 농사를 하는 한 자연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함으로써 돈을 벌지 못합니다. 자, 이제 당신은 어쩔 셈인가요? 조승우의 완치비만 읽어드렸습니다. 살아있는 음식을 몸에 넣어주면 에너지가 넘치고 그 넘치는 에너지로 몸속 찌꺼기와 노폐물을 배출해서 요요 없이 날씬한 몸을 평생 유지할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